저는 올해로 73이 된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벌써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고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죠. 남들은 대학 보내기 힘든 형편이라며 혀를 찼지만 저는 아들 하나만 잘 되면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제 삶과 건강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땐 제법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바쁘긴 해도 같은 집에 있으니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각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고 아침은 늘 바쁘다며 건너뛰고 주말이면 둘이서만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저는 점점 그 집의 식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줘도 요즘은 밀가루 말고 샐러드 먹어요라는 말이 돌아오고 빨래를 개켜놔도 손대지 마세요. 우리 방식이 있어요라며 서운한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말 한마디라도 붙여보려 했고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웃어보려도 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언제나 표정 없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그저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작년부터는 아예 따로 나가 살겠다고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집 한켠에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받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허리도 자주 삐끗해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지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는 이 집에서 끙끙대며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밥은 한솥 지어 일주일 내내 데워 먹고 반찬은 냉장고에 있는 김치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겨울이 되니 보일러도 줄여 틀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자식에게 이렇게 홀대받고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베란다에 내다 놓은 낡은 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을 때가 가장 고요하면서도 서글퍼지는 순간입니다. 제 삶이 이렇게 끝나버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기침이 멎지 않고 가슴이 쿡쿡 찔리는 통증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던 차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리더니 결국 며느리가 받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바빠요. 그 말투는 분명히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갈까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그냥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솔직히 어머니 모시는 거 감당이 안 돼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짐이 되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외면당한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아침이면 유난히 손끝이 시렸던 날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아침에 눈을 떴고 다리가 저려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 있는 식은 밥 한 공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스팸인가 싶어 망설이다가 받아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영신구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나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저는 그 이름조차 처음 듣는 터라 어리둥절했지요. 그런데 그녀는 너무도 태연하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 요양원 입소를 신청하셨어요. 상담차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이라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제가 직접 간다고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아니라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말씀으로는 어르신이 건강도 많이 안 좋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라 해서요. 아드님도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애들은 정말 저를 하나의 짐짝으로 여기는구나. 효도는 고사하고 이제는 저를 몰래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받았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너 정말 나 몰래 요양원 보낼 생각이었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다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말이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지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연세에 혼자 지내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냥 요양원 가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지내시면 그게 낫죠. 저희도 이제 우리 가족 챙기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가족에서 제외시키는 그 말투에선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치고 싶은 걸까? 이 나이에 요양원 가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병원 갈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입원시킬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아들과 며느리는 더 당당하게 저를 요양원에 밀어넣을 테니까요. 저는 부엌에 앉아 몇 번이고 사진첩을 넘겨봤습니다. 아들이 돌잔치에서 저를 꼭 끌어안던 모습,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군대 가기 전날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그 모습과 어쩜 이리도 달라졌는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수년 전 제가 생전 처음으로 남을 도와 기꺼이 손을 내민 적이 있었던 아이. 어느 날 허기진 얼굴로 집 앞에 서 있던 그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밥을 차려줬고 그렇게 몇 달간 밥을 챙겨주며 인연을 이어갔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 아이가 여전히 그때 저를 기억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가 남겨놓고 간 손편지가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할머니,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라며 떨리는 글씨로 썼던 그 편지. 저는 손을 떨며 그 편지를 꺼내 들었고
그 아래 적힌 전화번호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며 제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를 건 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짧은 신호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낯익은 듯 익숙하면서도 변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정말 그 아이일까? 혹시 잘못 건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니?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 혹시 정임 할머니세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맞죠? 저예요. 준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낸다고는 못하겠구나.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미안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그 아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딨어요? 제가 갈게요. 무슨 일 있는 거죠? 그날 밤 준호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훤칠한 청년이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예전 반쯤해진 교복, 바지에 배고픈 얼굴로 서 있던 그 아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들어와 주방 의자에 앉았고 저는 겨우 물 한 잔을 건네며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사실은 요즘 아들과 며느리한테 많이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러곤 그동안 있었던 일, 며느리의 말,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외로움과 상처를 털어놨습니다. 얘기를 다 들은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숨을 내쉬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가 지금 검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방에 발령나서 바쁘단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아이가 지금은 검사라니요? 기특하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할머니는 은인 이상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무도 제게 손 내밀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지금 제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러니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렇게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가볍게 어르신을 짐짝 취급한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릴 적 흔들리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죠. 며칠 뒤 저는 준호의 안내로 복지상담센터에 정식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입소 희망자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거부 의사와 자식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서류를 확인하고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동의 없이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사를 조금 더 해봤는데 아드님 부부가 요양원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시도 중이라는 정황이 있어요. 어르신 명의의 집도 최근 몰래 처분을 시도한 기록이 있고요. 그건 명백한 사기,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내 동의도 없이 팔아넘기려 했다고요? 그저 제가 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돈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믿었던 아들이, 제가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저를 그저 서류한 장짜리 자산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이제는 제 삶을 제 힘으로 지켜야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따져 묻듯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복지센터에 거부 의사를 냈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알기나 해? 저는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복지센터에서 전부 들었다. 내 동의도 없이 요양원 신청하고 4명의 집까지 몰래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하더라. 이게 자식이 할 짓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야 짜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다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저희도 애 키우고 일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 집도 그냥 놀리고 있는 거고 그 돈으로 전세 구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살림을 일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살아온 그 세월이, 저희 가족이 함께 웃던 추억들이 다 우며누리 입에서 놀리고 있는 집 한마디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니?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려고 했어?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오래 사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결국 그 말이구나. 내가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오래 살지도 못할 사람이었구나. 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너는 날 이렇게 보면서 살아왔던 거니? 그렇게 말하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날 걱정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겠지.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더는 할머니가 이런 꼴 당하게 안 놔둘 겁니다. 제가 준비해 놨어요. 곧 그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뒤로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 나랑 혜선이 둘 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얼굴엔 흔한 웃음도 없었고 오히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그 집 명의 변경 시도, 서류 조작, 요양원 관련 불법 알선 의혹까지 다 정리됐습니다. 아드님 부부는 곧 정식 조사받게 될 겁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나 이런 일까지 시키고 싶진 않았어. 그냥 나 좀 잊지 않고 가끔 연락이나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은혜를 갚으러 온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굶어 죽기 직전이던 날 떡국 한 그릇에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바뀌었고 그 은혜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제 마음을 대신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뉴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떴습니다. 영신구 요양원 부지 관련 불법 투기 혐의, 지자체, 공무원 연루 가능성 조사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복수는 아니었지만 하늘도 알고 있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집으로 찾아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어르신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위임장으로 등기 이전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 땅이 요양원 사업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 다른 사람들과 금전적 약속도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추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쪽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검사로서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지 않니? 그는 미소도 없이 단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그 사람이 저한테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인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니까요. 며칠 후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따라오지도 않았고 아들은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럴 줄은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순간 욕심이 앞서서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문 앞에 서 있다가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혜선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기회를 한 번만 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줬어야 했어.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믿고 의지했던 나에게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던 건 너였다고. 그런데 넌 날 팔아넘기려 했지. 너희가 말한 것처럼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서둘러 내 인생을 정리하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사람에게 내가 줄 기회는 없다.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나한테는 더는 내가 아들로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정리를 시작한 거니까 그 끝도 너 스스로 감당해라. 그날 이후로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 부부는 정식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명예 도용과 서류 위조, 사기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과정을 조용히 하지만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는 저를 한적한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집 한 채가 보였고 집 앞엔 정갈하게 정원도 꾸며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제가 준비한 집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조용히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신 건 다 해드릴게요. 간호사도 오고 식사도 매일 배달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나한테 이런 걸 너무 큰 선물인데 난 받아도 되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아직도 떡국 한 그릇의 은혜를 갚은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공무원 연루 가능성까지 엮이면서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오르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모든 걸 부인하다가 제출된 증거들 앞에서 끝내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내내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이 법정에 선다는 건 부모로서 참담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자식이 나를 도구처럼 이용하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요양원 입소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가족이라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 앞에 서 있던 준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정말 잘했어. 며칠 뒤 준호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평안하게 지내셔야죠. 그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 앞으로 작은 기금처럼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는 데 쓰시면 됩니다. 마을 노인회나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셔도 좋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너무도 벅찬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니? 내 자식은 다 무너졌는데 너 하나가 이렇게 나를 다시 살게 하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늘 할머니 손에 빚지고 있었어요. 그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 할매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창밖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당에서 피어나는 꽃들 사이로 백구처럼 닮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향해 뛰어오는 듯한 착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쌓였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는 걸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답게 살아도 되겠지. 몇 달이 더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있었고 마당 한켠에 제가 심어둔 매화나무에 연분홍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조용히 옛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합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 하나로 살고 죽는 법이더군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던 그 시절도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지금도 종종 저를 찾아옵니다.
검찰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러 와서 함께 밥을 먹고 말없이 정원을 같이 돌기도 합니다. 오면 늘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 여기 오면 제 마음이 편해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저는 웃으며 그 말에 대답하곤 합니다. 준호야, 이 집은 너 덕분에 다시 숨쉬게 된 집이다. 내가 이 집의 봄을 다시 불러줬단다. 동네 어르신들도 이제는 저를 이정임 여사라고 부르며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준호가 마련해준 기금으로 작은 반찬 나눔 봉사도 시작했고 마을 회관에 주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그들은 죗값을 치른 뒤 도시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이어지는 거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준호가 떡 한 접시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떡국 끓일게요. 예전에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끓여줘봐. 이번엔 내가 얻어먹을 차례구나. 우리는 함께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고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한 끼를 나눴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매화꽃이 한 송이 또 한 송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더 이상 아프지도 서럽지도 않다고. 이 삶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소중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